예,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조석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국 정치평론학회에서 제 생각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떤 잘 좁혀진 주제에 대해서 세밀한 연구 논문을 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제기되는 맥락 속에서 제가 정치경제 이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한 그런 정도의 발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 정치 연구자이신 이제 쉐보르스키가 작년에 이제 출판한 책을 보면요, 이제 1788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현대 선거로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이제 쭉 이제 민주정이 성립된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경우를 국가 연도에 대해서 이 민주정이 그 해에 살아남았느냐, 아니면은 쿠데타나 다른 걸로 무너졌는가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득 데이터를 통해서 불평등 지수, 진위계수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 경우만 전부 비교를 해보면 1748개의 이제 국가 연도 단위에서의 유지된 민주정이 있고, 그리고 64개의 무너진 민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부의 소득과 보조금의 정책이 있기 전에 시장소득에서의 불평등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 보시지만 민주정이 유지된 경우 42.6, 붕괴된 경우 44.6 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후소득, 가처분소득, 국가의 정책이 있은 후에 진위계수로 비교를 해보면 민주정이 유지된 경우는 33.8이고 민주정이 붕괴된 경우는 44.6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물론 그냥 한 단면에 타임 시리즈의 크로스섹션에 특별한 복잡한 방법을 쓴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민주정은 재분배를 한다, 그리고 재분배를 하지 못하는 민주정은 무너졌다라는 이제 단편적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이론으로 이제 민주화를 설명한 예컨대 아제모글루나 로빈슨 같은 사람의 이론을 보면, 기본적으로 현대민주정이 현대민주정 직전 민주주의가 그로부터 이행한 체제에서는 예컨대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그 신분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이제 경제적 권력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 민주정은 그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모든 사람이 1인 1표의 권리를 갖고 다수결로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수는 부자들이 다수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적인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제적인 지위를 굉장히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예컨대 각자 백마지기의 논을 갖고 있는 1000명의 사람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한다면, 거기서는 분배라는 게 큰 이슈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시작했고 그 과정을 계속 걷기 때문에, 경제적 재분배라는 건 항상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등장 과정과 현실의 존재 조건에서 민주주의 정치 과정은 분배가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어떤 1인 1표의 정신, 정치적인 영향력이 평등한 체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불평등한 경제적인 조건하에서 정치적인 경쟁이 벌어질 때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은 항상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경제적인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큰 기업이 단지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거기 가서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책에 맞는 사람에게 정치 자금도 제거를 하고,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결정나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자원이 정치적 힘의 불균형으로 가기도 하고, 그것이 다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택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에서 경제적 자원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더 평등했는데, 경제적 자원의 분포에서 오는 것들이 힘이 너무 커서 정치적 자원의 분포에서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한 쪽에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면 불평등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도 심해지고, 누군가는 나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체제가 붕괴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지되는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경제적 자원의 분포에서
일정한 상대적으로 평등한 정치적 영향을 분포해서 재분배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특정하게 경제적인 불평등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다시 정치적인 평등의 정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민주주의는 유지가 된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슷한 데이터를 여기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에키슨, 피케티, 사이즈의 이제 논문에서 유추한 미국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데요. 상위 10%가 전체 국민 소득에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불평등의 타임 시리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아놓은 데이터를 보면 이타전 이후 몇십 년 동안 인류사에서 거의 유례없을 정도의 잘 평등을 이룬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현수 선생님 발표하셨던 복지적 국가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이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이제 대략 1970년대 후반 이때부터 쭉 불평등이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서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한국을 생각을 해보면 IMF 이후에 이렇게 불평등이 확대되는 이러한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경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기본소득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배경은 아마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불평등의 심화의 경향이라는 게 적어도 1980년대부터 한 40년 정도 진행이 됐고 그와 동시에 이제 복지국가의 위기가 왔고 그 복지국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란가 여러 가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의 많은 논쟁들은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 전통적 복지국가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정치 상황이 지금 좀 변했지만 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대 뭐 기본소득 이런 형태로 논쟁이 좀 가기도 했고요.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 두 개의 차이를 보다도 우선 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도 사실은 좀 더 보편적 방식으로 가자는 거고 기본소득도 좀 더 보편적 방식으로 가는 건데 큰 그림에서는 국민국가의 대의민주정의 재분배 위기라는 굉장히 그 중심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 이 미래의 몇 년 사이에 복지국가의 강화가 됐던 기본소득이 됐던 간에 결국은 어떻게 재분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제 우리는 기본소득을 이해를 해야 된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에서 다룰 질문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현실성 문제, 기본소득의 경제적 현실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저는 답은 없고요. 이것을 생각할 때 중요한 변수가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의 정의는 서윤수 선생님께서 감사하게도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윤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기본소득은 이걸 다 만족하는 어떤 기본소득이 있어서 있는 기본소득을 보고 정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5가지의 특징이라는 게 모두 기본소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이 기존의 복지정책이 갖고 있는 맹점을 비판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 질문에서 기본소득은 무엇인가라고 붙이지 않고 기본소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규범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저의 제안을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서윤수 선생님 정의해주신 정의와 다르게 제가 제안하는 정의는 노동이나 혹은 노동시장의 참여 의사의 여부를 묻지 않는 최저소득 보장 정책.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받는다라는 특징으로 정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주장이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왜 기본소득을 원하냐면 누구에게나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사람이 일을 하건 일을 하지 않건 이 사람들이 가구의 어떤 디펜던트이건 아니면은 주수입원이건 간에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한 급여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은 모두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미리 우리가 기본소득을 딱 정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정 정도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라는 게 최종적인 어떤 웰페어를 얻는 그런
효용을 얻는 수단이라고, 소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최저선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근거로 이해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소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대의 어떤 청년이 부모가 소득이 없어서 서포트를 못 받으면은 당장 아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서포트를 받으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득을 어떤 자기의 삶의 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최저소득의 보장 정책이라는 게 기회의 평등의 입장에서 오는 어떤 최저선을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정의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5가지 조건 중에 특별히 이제 무조건성에 초점을 두어서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국가의 다른 정책들과 구분되는, 근데 사회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요소는 결국은 노동을 하는가, 노동을 하고자 하는가, 근데 실업보험에서 취직을 하고자 하는가, 국가가 이 사람한테 이 직장을 오퍼를 하면 억셉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크린하지 않고 그냥 준다. 이것이 이제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제기되는 이유는 이제 노동이 과거에는 노동을 안 하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일자리의 기회라는 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이제 윤리적인 관점을 이제 새롭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완전 고용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이 아마 일자리 만드는 정책 같은 걸 한번 들여다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돈으로 주는 게 낫지. 굉장히 사실은 생산성이 떨어져서 일자리를 갖지 않을 사람에게 어거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오히려 비효율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오고요. 그래서 노동의 의지를 선별하는 그것보다는 모두에게 보장을 해주는 것이 평등의 관점에서도 효율의 관점에서도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이제 동일한 급여를 주는 것을 기본소득으로 본질적으로 정의를 하지 말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기본소득이 보장하는 최저소득은 당연히 시장 최저소득은 아니겠죠. 시장 최저소득은 아마 0일 텐데 많은 경우에 그걸 보장하고자 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이거는 더 많은 걸,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더 많은 걸 줘야 되는데, 국가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민 경제에서 나오는 거지 외부의 어떤 다른 자원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은 소득이 0인 사람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재원을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소득은 소득 이전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소득 이전 정책이라는 거는 예컨대 이게 시장소득의 분포 그래프라고 하면은 뭐 여기 근데 가상적으로 그림 그리면서 실제 분포가 이런 건 아니고요. 예컨대 뭐 1인 기준으로 대한민국 같은 이 중위소득이 대략 150만 원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예컨대 3분의 2 수준인 100만 원 정도에서 보장을 한다. 제가 I0라는 걸 보장소득이라는 기호로 앞으로 쓸 텐데요. 그럼 결국 이 분포를 가처분 소득의 분포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건데, 새로운 재원이 없다면 평균 소득은 세전소득에서나 세후소득에서나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100만 원 이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위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위에서 누군가가 소득을 이제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분배 정책이라는 거는 세전소득으로부터 세전소득이 얼마일 때 가처분 소득을 정해주는 어떤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세전소득 0인 사람을 가처분 소득 100만 원으로 만들어주고 세전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은 가처분 소득 2천만 원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이제 것일 텐데요. 그래서 아무런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전소득을 여기 세후소득을 수직축으로 나타낼 때 45도선일 텐데, 이것을 최저소득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보장을 해준다면 이제 이런 그래프로 바꿔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이제 감소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받는 걸 얼마를 받는가가 아니라 받는 걸 얼마를 받고 누가 내서 얼마를 받는가라는 세입과 세출의 패키지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내는 게 다르면 다 그것은 서로 다른 정책이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소득이 X인 사람이 내는 세금을 TX라고 하고 소득이 X인 사람이 정부로부터 기본급여로 받는 수당을 BX라고 하면 결국은 가처분 소득은 자신의 시장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그 다음에 정부한테 돌려받는 거를 더한 값, 이거를 이제 최저소득 I0보다 크게 I0가 100만 원이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 정책으로 인한 순이익은
자기가 받은 거에서 자기가 낸 세금을 뺀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순 기여자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BX를 모두에게 동일하다. 모두가 30만 원 받는다. 혹은 모두가 50만 원 받아. 모두가 100만 원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100만 원을 받아도 누가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은 아무런 분배를 안 하는 정책일 수도 있고, 모두가 100만 원보다 더 적게 받아도 굉장히 분배를 많이 하는 정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급여를 동일한 혜택으로 오인하는, 모욕하는 경우를 이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자면 기본소득을 왜 부자에게도 똑같이 주느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주더라도 세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얼마든지 재분배를 가난한 사람의 이익이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동일한 급여 자체를 마치 동등하게 받아야 되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도 온당한 옹호가 아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별비용에 대한 얘기 생략을 할게요. 시간이 별로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잠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성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이제 기본소득의 현실성에 관한 논쟁에서 우선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적 현실성과 정치적 현실성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가 단어는 경제적 정책을 썼지만 경제적 현실성이란 말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일종의 예산 제약, 기본소득 정책이 실행됐을 때 이게 실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망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치적 현실성은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정치 과정 속에서 지지를 받아서 실제로 실현이 채택이 될 수 있는가 이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논의를 할 때 정치적 현실성이 어차피 없을 것 같으니까 경제적 현실성을 논하지 말자, 이렇게 돼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종의 약간의 선결 조건으로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적 현실성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재원의 크기 자체를 가지고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비판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흔히 하는 말이 전 국민을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주면은 연간 1,200원씩 5천만, 예산이 600조가 필요한데 현재 국가의 1년 예산이 없냐, 터무니없는 꿈 같은 소리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판인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조의 돈을 들여서 세금을 가지고 공항을 짓는다면 그것은 곧 그 몇 조의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몇 조의 민간으로부터 리소스를 사용해서 그 다른 데 쓸 수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공항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몇 조를 그것의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600조건 몇백 조가 됐던 간에 재정 중립성을 만약에 이룬다면 600조의 돈이 민간에서 정부로 나왔다가 다시 600조의 돈이 그냥 민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의 크기로 현실성을 논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 이전의 급여 총액 자체를 다른 사업의 기회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전 정책이기 때문에 예컨대 순혜택을 기준으로 크기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1조라고 하면 그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 재원을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시스템이라고 해도 순혜택의 크기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진짜 중요한 경제적 현실성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재분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누군가에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행위자들의 선택이 변하는 거죠. 그럼 그 선택이 변하는 것의 결과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누구나 하는 거겠죠. 생산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현실성에 합당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재분배 정책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생산 요소의 공급 감소가 재분배 정책을 디자인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중간층에게는 이펙트가 적겠죠. 조금 플러스가 되거나 조금 마이너스가 되거나. 상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제 소득을 주면은 시장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에 비해서 많은 소득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소득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의한 영향이 생긴다. 그럼 이제 노동이나 생산 요소의 공급은 최하층, 그 다음에 이제 최상층 시장 소득 기준으로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시장소득 최하층을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소득을 보장을 할 거라면 적어도 이론적으로 노동 공급이 감소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업보험과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시장 노동에서 굉장히 적은 돈을 벌고 있는데 예컨대 100만 원, 150만 원을 보장이 된다면 그 사람이 그 노동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노동을 감소 자체는 오히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업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노동을 하는 이유, 굉장히 노동 조건이 나쁜 곳에서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에게 선택을 주어서 노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실질적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 이것이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충분성을 만족을 하는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 노동이 이제 저임금 노동으로부터 저생산성 노동으로부터 떠날 것인데 그럼 이분들이 얼만큼이 그냥 거기에 그냥 부양받는 말하자면 계층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자기 투자의 시간을 가져서 더 생산적인 노동으로 이동할 것인가 이것은 기본소득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책과도 관련된 거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최하층 노동공급 감소에서는 이제 키 베리어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층의 경우는 국외 이동의 가능성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90년대 후반 전성기 때 연봉을 대략 3천만 불 정도 받았는데 그 당시 최고 소득세 한세율이 미국의 한 39% 정도였습니다. 그걸 만약 70% 정도로 올린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건 이전이었다면 70%였겠죠. 70% 정도로 올린다면 마이클 조던이 NBA 챔피언십에서 별로 열심히 안 할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노동층에서는 오히려 노동이 소득 이외에 여러 자아 실현의 요소와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NBA와 동일한 수준의 리그가 있고 동일한 연봉을 받을 수 있고 거기는 세금이 더 적다면 글로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최상층을 봤을 때는 자본소득이 높으면 소득세가 높으면 자본이 이동할 수 있고 또 옮길 수 있는 탤런트가 높은 노동은 역시 최고한 세율이 높으면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외 이동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인국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상황이 정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가 정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만약에 국외 이동의 비용이 낮다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펀딩하기 위해서 올릴 수 있는 세금이 현실적인 제약이 어느 정도 걸리겠죠. 몇 프로 이상 올릴 수 있다. 없다. 그렇다면 최고층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 수입에 일정한 제약이 걸리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중간층의 소득에서 상당히 펀드를 해야지만 이제 최저소득의 보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최상층 노동에서 주어진 제약은 국외 이동의 가능성 이것에 따라서 중간층에게 얼마만큼의 편익을 주는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가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현실성으로 넘어와서 전반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정치 과정이 분배가 잘 이루어졌던 복지국가의 시대에서는 이슈가 1차원적이었던 예를 들어서 시장주의, 우파, 그 다음에 재분배를 많이 하자 좌파, 복지국가 여기서 대략적인 스펙트럼, 1차원적인 스펙트럼이 주어졌고 이제 그것이 또 자신의 소득이라든가 계급계층에 어느 정도 비례하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예컨대 스칸디나비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질적인 인구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원의 이동, 국외 이동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로 적절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 깨어졌다. 이제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삼인주의 정당이 약화되고 국수적 포퓰리즘이 이제 성장이 오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생각을 해보는데 기본소득은 과거 2차 대전 이후 우리가 이제 노동계급이 투표권을 갖고 그 다음에 전쟁 치르고 2차 대전으로 가면서 이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당 또는 3인당 이렇게 연계가 돼서 균일한 집단의 압력으로 재분배를 했던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지국가 체제가 일정하게 있고 시장주의와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 들어오는 기본소득에 특별하게 더 이득을 보는 집단이라면 이제 주로 이제 불안정 노동자층이라든가
여타 복지국가에 포괄되지 않는 이제 사람들의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 자체로 다수를 차지하기도 어렵고, 과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처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조직화되면서 집단행동의 문제를 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분들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더 리소스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정치적 참여도가 높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소득이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이 된다면 3인주의적인 복지가 도입됐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지식인의 디자인, 그 다음에 사회 내 여러 집단들의 부분적인 압력, 그리고 정당의 정책 생산을 통한 연합 형성, 이런 식이 결합이 될 때만 의미 있는 대안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요새 만들어지는 정책 중에 세상에 균일한 집단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민주주의는 제가 볼 때는 그런 3인주의나 복지국가가 태동하던 그런 시기의 정책은 아니고 데이 투 데이를 떠도는 그런 민주주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의 형성이라는 게. 그래서 기본소득도 이제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걸 알겠고요. 그럼 현재 이런 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현재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불만이 이제 표출되는 정책이 전통적 복지국가를 다시 잘 살리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 있고, 예컨대 보호무역을 통해서 외국에서 오는 노동자를 막고 외국의 선물을 막자, 이렇게 대략 이제 세 가지 경향이 있겠죠. 그럼 이 세 가지 경향의 사람들이 경제적 처지에 따라서 이것 중에 선호 순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 중에 뭐를 주지하는 게 좌파, 예를 들어서 복지국가가 좌파입니까? 기본소득이 더 좌파입니까? 이거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기본소득 내에서도 좌파, 우파, 좌파 기본소득, 우파 기본소득이 있긴 한데, 저는 그 얘기도 별로 적절한 터미널러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좌우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차원적인 경쟁이다. 여기다가 세계에다가 다시 시장주의, 분별을 별로 하지 말자는 시장주의, 대충 이렇게 부르면, 정책을 더하면 기본소득이 그러면 정치적인 아젠다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려면 이 네 개 중에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두 개만 비교를 했을 때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채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그 가능성을 중심으로 추론을 해보면 기본소득의 잠재적 지지 집단을 이제 불안전 노동자, 낮은 취업 확률의 노동시장 진입 예정자, 소득 하위 자영업자, 가사노동이나 가내 돌봄을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만으로 나머지 아까 나왔던 세 개의 다른 대안을 중에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과반의 지지를 확보할 것인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중간층 임금 노동을 하는 사람의 지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라는 데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이제 수급과 누가 돈을 얼만큼 내고 누가 얼만큼을 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경제적인 제약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요소의 국외 이동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면, 그것은 이제 한국가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고소득 고자산층에 대한 텍스의 한계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중간층을 많이 텍스를 해야 되는데, 중간층을 많이 텍스를 했을 때 중간층의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전망은 어둡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인 지구화의 정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국민국가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에 맞추어서 이제 중간층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민주적인 정조가 있죠. 그 두 개 사이에 교집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이제 기본소득의 현실성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여태까지 말했던 것의 요약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